104페이지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가겠습니다. 자, 오전에 했던 내용이 약간 반복되는 게 있어서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관료전, 노급, 노급부활. 아까 했던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 봅니다. 상대, 중대, 하대에 따라서 시대별로 토지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 뭐였습니까? 노급. 그 다음에 뭐죠? 시급. 여기는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반면에 시급의 양은 증가된 게 아니라 감소. 하대 갑니다. 노급, 부활. 관료전, 폐지.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대, 중대, 하대. 우리 공무원들이 얼굴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 봐야 되겠죠. 정전. 정전. 성도왕태에서 정전도 아까 방금 했던 내용들입니다. 정전. 성도왕태 사실. 또 1번으로 잡고 2번을 잡는다면 지금 신라시대의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토지를 지급했던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시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전 보시죠. 농민이 경작하던 오래된 땅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제도 갑니다. 신라의 조세제도가 그렇게 썩 출제되는 경우는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제도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의 똑같아요. 내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크게 세금 내는 건 조, 용, 조. 크게 세 가지를 내게 됩니다. 세 가지. 자, 한자를 좀 써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가 한자를 끊임없이 쓸 거거든요. 이 한자를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하면 여러분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벼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쌀의 일부를 갖다가 쌀로 낸다는 뜻입니다. 쌀로 세금을 낸다. 쌀로 세금을 낸다. 용 보죠. 네, 이건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사람을 쓰는 겁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군역과 요역. 군역과 요역.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 가는 겁니다. 여기는요. 노동에 차출되는 겁니다. 군대 누가 가나요? 여자가 가나요? 남자가 가나요? 남자가 가겠죠. 예나 지금이나. 몇 살 때부터 갈까요? 노동도 마찬가지. 정남이 갑니다. 정남. 정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요. 이 정자는 우리 이름 정자이기도 하죠. 이름을 쓸 때 정시성을 가진 사람 이러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이 정은 노동력의 단위예요.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몇 살로 보는 거죠?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으로 보고 있어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으로. 물론 만 15세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노동에 차출된 인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정도 나이가 돼야 차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 보죠. 고를 조자입니다. 고를 조자. 각 지방별로 특산물이 각자 다를 거거든요. 특산물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이걸 조라 불러요. 이 조세제도는 신라, 고려, 조선 다 똑같아요. 신라, 고려, 조선 똑같아요. 조용조는. 물론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조, 첫 번째 조로 써져 있죠. 토지 면적은 결부제로 파하겠다 그랬습니다. 결부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타났죠. 우리말로 풀어볼까요? 우리말로 풀어보면 뭐라고 돼요?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거둔다. 이걸 결부제라 불러요. 이 결부제는 향후에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연결이 돼요.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결부제, 고려와 조선 똑같이 이걸 실시를 하게 돼요. 문제점. 미리 한번 해볼까요? 문제점.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도 농토에서 쌀로 치면 한 20석 정도가 생산된다고 쳐봐요. 통상 20석을 생산됐다면 보통 한 10분의 1 세금을 내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를. 그럼 세금을 몇 석으로 내야 되는 거야? 최소한 10분의 1이니까 2석 정도는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산된 양을 카운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농민이 농사 지어오면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걸 카운트할 거 아니야. 그죠? 풍년 드셨는데요? 25석이에요? 25석이면 어떻게 2.5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농민 입장에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쌀 20석이 아니라 몇 석 확 줄여야 돼? 최소한 10석 정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속이고 속이는 게임이 반복된다고. 농민은 정작 풍년에도 불구하고 나는 흉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관계 공무원은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풍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왜? 자기 뒷주머니도 좀 챙겨야 돼. 뒷주머니 좀 챙겨야 돼.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죠. 네? 수확량에 따른 세금이니까 풍년이면 많이 내고 흉년이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적게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속이는 게임이 계속 이루어져요. 어느 시대까지? 조선시대까지. 결론 성공 실패? 실패지. 실패야. 고려, 조선 다 실패했어요. 이걸 언제 바꿔요? 저하고 수업했던 분들 기억해 보세요. 지조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지조법. 우리 근현대사 6월 달에 할 때 지조법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근현대사에서 나왔어요. 지조법 언제 실시합니까, 우리나라에? 갑신 정변 때 김옥균이 14개월 정강정 지조법을 실시한다 나왔잖아요. 지조법 뭐예요? 지세에 따른 조세를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땅값이지. 땅값이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아파트라고 예산해 볼까요? 지금 현재 30평짜리가 한 10억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0평짜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현재 10억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각자 다 아파트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10억짜리예요. 30평이라고 그랬죠? 제가 저기 아랫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로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아랫지방이 경상남도로 갈 수도 있고, 전라남도로 갈 수도 있어요. 아랫지방으로. 자, 여기 아파트 가격 30평짜리 한번 평가해봤더니 4억에서 한 5억 정도 나왔다 쳐봐요. 오케이? 똑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졌죠. 그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다르게 내야 될까요? 다르게 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약하잖아요. 이 사람도 적게 내는 거고 이 사람도 더 많이 내야 된다고요. 이게 지세예요. 즉 똑같아요. 농사 짓는 땅도 가격이 각자 달라. 오케이? 그럼 땅값 비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땅값 한 평에 10,000원짜리 땅이 있어요. 섬지역 가면은 10,000원 내서 안 팔려. 왜? 섬에 가 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 물론 사시고 싶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농사 짓는 땅 가격도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다 달라져요. 여러분 엊그저께 집에 뭐 날라왔어요? 엄마가 고지서 가져오지 않았나요? 우리 집에 이거 날라왔거든. 재산세. 2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라고 나왔거든.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내고 하나는 또 9월 때 또 나올 거거든. 재산세 날라왔잖아요. 봐봐요. 그러면 지적법 모르면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한번 볼까? 자, 시골에 애할머니가 농사 짓는 사람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예를 들자면 추수가 끝났어요. 가을에 10월에 11월 추수.
10월과 11월 추수가 끝났어요. 할머니 쌀 몇 가마 세금을 내셨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쌀로 세금 내는 시대가 아니죠. 그죠? 무엇에 따라 세금을 냅니까? 그 농사짓는 땅 가격,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세.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조법.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고요? 갑신정변 시기에. 몇 년이 갑신정변이에요? 1884년. 이때 지조법이 처음 등장했다고요. 혁신적인 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지조법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이게. 이게 지조법을 이해 못 하시면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결부법에 대한 부분 이해해 가야만이, 아, 지조법을 알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민들에게, 쌀이 100석 생산됐어요. 10석 가져갈게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땅 가격 다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 가격이 나왔는데요. 당신의 재산세 이 정도입니다. 주택 얼마? 그 다음에 땅 얼마? 토탈 해가지고 얼마 재산세 나왔다. 이게 요즘의 재산세입니다. 군대 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특수산물에 관련된 부분. 이건 고려와 조선이 계속 반복돼. 이제 고려 갈 때 이걸 또 할 거야. 조용조를.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쓸 수 있고 이 한자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자, 장적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보겠습니다. 민정문서. 우리 경제 파트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민정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일종의 호족제도이다. 그리고 신라장적이라고 한다. 같은 말로 신라장적이라고 한다. 장적이란 말을 번역해 볼까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가장 기초적인 문서란 뜻이에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가장 기초적인 문서를 장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장적. 2번 갑니다. 755년 경의 것으로 일본 쇼쇼인 정창원이라고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우리는 정창원 문서라고 합니다. 정창원 문서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하엄경론의 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몇 장 안 되는 분량이나 그 시대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당시의 율령 정치가 실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서원경이었습니다. 통일신라의 5경 중에 하나였죠. 서원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이 어딘가요? 청주입니다. 끊임없이 말장난치는 겁니다. 이렇게 앞글자 따서 암기합니다. 민서청입니다. 청주가 아니라 충주라고 끊임없이 던져줄 겁니다. 민정문서는 통일신라 시대 서원경 지역이고 오늘날에 분석해 봤더니 청주였습니다. 그렇게 암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기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촌주가 3년마다 촌주에 밑줄 긋습니다. 3년의 동그라미 칩니다. 촌주는 왕경인인가요? 왕경이 아닌가요? 왕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왕경인이 아닌 촌주가 3년마다 면적, 인구, 전답, 가축, 뽕나무, 잣나무, 대추나무의 수, 소와 말, 우마의 감소 등을 기입 작성, 노동력을 가장 중시, 주 생산층은 노비가 아닌 농민이었다 밑줄 그렇습니다. 농민이었다 밑줄. 노비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농민이 주체였다. 촌주는 각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4개 촌락을 관할했다 밑줄. 네, 세계 4개 촌락 밑줄. 옆에다 각 마을 관할 X합니다. 각 마을을 관할한 게 아닙니다. 네, 촌주가 세계에서 4개의 촌락을 관할했다. 6번. 가구는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인정.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사람들의 정자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력이라니까. 노동력의 단위야. 노동력의 단위를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다음 7번. 호당 10여 명의 인구, 여자가 더 많으며 하하오가 대부분이었다. 자, 여자의 밑줄, 여자가 더 많았다. 인구는 성별 연령에 따라서 6등급.
가볼까요? 외우기 좋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구분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했다. 연령대별로 구분했다. 그 다음에 촌에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촌에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토지가 지급됐다. 아까 왕이 토지를 지급한 걸 뭐라고 그랬죠? 정전. 여기 민정문서는 같은 말로 연수유답이라고 불러요. 연수유답이 지급됐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같은 단어인데 달리 사용되고 있다. 단어가 달라 뿐이지 내용은 같다. 정전을 같은 말로 연수유답, 연수유답을 같은 말로 정전이라고 한다. 10번. 보통 10에서 15 정도 혈연 집단이 촌에서 몇 개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해 국가의 간접 지배를 받았다. 촌주를 통해서 간접 지배를 받았다. 작성 목적, 생산 자원과 노동력을 편제, 조세 수치와 노동력 징발의 기준을 삼았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 노동력에 따라 이걸 얘기 안 했군요. 네, 이건 9등급입니다. 이건 9등급. 연령에 따라서 6등급. 이렇게 또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우리 출제자들이 이걸 살짝 바꿔놓으면 이렇게. 절대 넘어가주면 안 됩니다. 노동력의 단위에 따라서 9등급.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에 발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발해는 특별하게 나올 건 없습니다.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일신라의 산업 가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산업. 1번 지문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차에 대한 질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차재배에 관련된 부분은. 상업은 잠깐 언급했죠. 지증왕 때 동시전. 그 다음에 통일 후 경주에서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 아까 앞전 시간에 제가 서시와 남시를 갖다가 신라 후기라고 얘기했는데 신라하대라고 얘기했는데 통일 후니까 중대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서 서시와 남시는 신라 중대 시기에 하대가 아니라 그 시기에 서시와 남시가 개설되다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 자, 견직물, 어화주, 조화주 밑줄 볼까요? 최근에 나온 기출이 이겁니다. 통일신라 산업체 가장 대표적인 산업물 어화주, 조화주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수출됩니다. 어디에 수출할까요? 통일신라 시대니까 당나라와 기억이 이루어지니까 당나라의 수교를 수출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상단의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유답. 같은 말로 정전이라고 한다. 어느 왕 때 지급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성덕왕 때 지급받았다는 사실. 그죠? 대상 누구에게 줬나요? 정남에게. 정남은 농사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분포하고. 촌주이답. 촌주를 이한 답.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이거 뭐죠? 한자로? 밭전자. 밭을 얘기하는 거야. 전이라고 하는. 답은 뭐죠, 그러면? 답은 뭐야? 논이지. 논을 어떻게 쓰나? 한자를? 이거 뭐죠? 밭이죠. 밭에 물이 들어가면 뭐가 되지? 논이 되잖아. 이게 답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쓰는 한자라고 불러요. 중국에 잘 안 쓰는 한자래요. 이게 답이래요. 다시 갑니다. 촌주를 위한 논이 있다. 특징, 고려의 예역전에 해당된다. 예역전은 뭡니까? 예역전 지방의 향리에게 주는 토지입니다. 적어놓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예역전이란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예요. 고려시대에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 고려시대에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를 갖다 예역전이라고 불러요. 예역전. 촌주를 위한 답은 누가 농사를 지을까요? 촌주가 지을까요? 다른 사람이 지을까요? 다른 사람 누구?
농민 적습니다. 농민이 농사 짓습니다. 촌주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촌주를 위한 노는 농민이 농사 짓습니다. 농민이 경작 적습니다. 농민이 경작한다. 촌주 이 답은 촌주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민이 경작한다. 이렇게 살짝 여백에다 적습니다. 농민이 경작한다. 그 다음에 내시령답. 내시령답. 내시령에 주는 전답이다. 고려의 관료전에 해당된다. 고려의 관료전. 공문에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모전답. 예, 관청경비. 예, 관청경비에 준다. 고려는 공회전이다. 공회전에 지급된 거다. 예, 공회전 즉 관청에 쓰는 경비를 담당하는 게 공회전입니다. 고려시대. 관청의 경비를 쓰기 위한 전답이 공회전. 마전. 예, 공동경작지. 정남이 경제했다. 마전. 공동경작지에 별표하겠습니다. 공동경작지. 마전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고구려인들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해요. 통일신라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경작에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 고구려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통일신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보이고 있다. 자, 농업생산의 발달, 농업생산의 발달 가겠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공업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뺄게요. 제가 하나 굳이 해야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빼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신분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8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8번 신라인들의 당나라 진출 관련된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보는데요? 예, 그분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반하신 분들이 너무 뛰어나셔서. 자, 보겠습니다. 신라방. 산둥과 강서지방에는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라 그랬습니다. 예, 거주지에 밑줄 긋습니다. 신라방. 그만큼 우리 신라하대에 중국어로 많이 진출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라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공부할 때 끝 단어가 서나 소가 들어간 건 전부 다 무조건 관청을 의미해요. 한자 자체가 관청서, 관청소예요. 자, 서울 소방서, 서울 땡땡 출장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소와 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서울시 경찰서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서가 소가 들어가요. 관청을 의미해요. 관청서자, 관청소자 전부 다 관청을 의미해요. 이건 외우지 마 그러니까. 소와 서 자체만 알게 되면 이거 무조건 관청이야. 자, 봐요. 이거는 신라소. 예, 신라방에 설치된 자치적 행정기관이 되겠지. 관청이 되겠지. 신라관. 유학생을 위한 숙소입니다. 신라원. 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장보고가 지은 법화원. 법화원 옆에다 장보고 적습니다. 장보고가 우리 서해안을 장악하고 있을 때 당나라의 산둥반도 지역에 신라원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었다. 그 다음에 발해인들의 사회 모습 안 하셔도 됩니다. 생략해도 됩니다. 넘겨가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다가 처음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치고 나가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쉬운 부분이에요. 고대 사회 가겠습니다. 고대 사회 보겠습니다. 자, 고대의 상격 한번 읽어볼까요? 엄격한 계급사회, 율령과 제도가 정비되었고 행정과 군사가 일치되었다. 이것만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행정과 군사가 일치되었다. 그 지방 간의 행정 군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삼국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방 간에 뭘만 줄까요? 군사권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란을 피할 수 있죠. 행정권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합의제도 및 특수제도가 운영됐다. 고려의 제가회의. 고려가 아니죠. 어떡하겠네요? 고구려죠. 고구려의 제가회의. 수정 좀 해주시고. 백제의 정사회의. 신라의 합의회의 제도 같은 게 특수 합의제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백제도 가겠습니다. 합백제도. 자, 상대 등이 의장이었다 정도만 체크하고 성격은 만장일치제. 밑줄 긋지 마. 창피하니까. 여러분 조카들이 이모 삼촌 이거 뭘 밑줄 다 그어요? 이거 우리 나오는 중간고사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밑줄 긋지 마. 창피하니까. 조카들이 보면 창피해.
역할 보겠습니다. 부정을 막고 집단의 단계를 강화. 국왕을 폐위시키고 하다. 그 폐위된 왕이 진지왕.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지? 김춘추의 할아버지. 그리고 새 국왕을 추대하기도 했다. 무열왕을.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추대하기도 했다. 하랑도. 자, 여성 중심 원화에서 출발했다. 원화에만 살짝 밑줄. 조카가 모르게 살짝만 밑줄. 그 다음에 도교적 요소가 들어서 국선도 풍월도라고도 유래했다. 국선도 풍월도. 즉 하랑도의 출발이 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 중심에서 출발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진흥왕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뭐가 돼? 남성 중심의 하랑도가 만들어진다 봐야죠. 왜? 전쟁을 수행할 때 여자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구성, 하랑과 낭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랑도라고 한다. 성격, 군사, 교육, 수양, 종교단체. 고구려의 선비, 백제의 수사와 유사한 기능. 이건 출제되지는 않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고구려의 선비, 그 다음에 백제의 수사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신라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도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표적 하랑, 설, 원랑, 사다함, 그 다음에 김유신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하랑이다. 하랑 정신이 새겨져 있는 글귀봅니다. 임신서기서, 요건 이제 별표 하나 가야 되겠네요. 임신서기서, 임신년에 서자가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할 서자. 비석에다가 글을 세우고 맹세했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유교 경전을 열심히 빡세게 잘하자,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임신서기석입니다. 맹세할 서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수고개,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누가 지켜야 할 율법 5가지? 스님들이 아니면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세속을 거꾸로 한번 읽어봐. 속세이잖아. 그지? 우리를 속세인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스님들 때 속세를 벗어나는 사람들이잖아. 속세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뜻이 되는 게 뭐야? 세속 5개. 진강법사가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 5가지라는 뜻입니다. 가끔 뭐 스님들이 지켜야 할 율법 세속 5개를 개창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 지문들 꽤 있어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골품과 간등 및 관직과의 관계가입니다. 자, 그래프 잘 보세요. 자, 1부터 17까지 있습니다. 보이시죠? 1부터 17 관등이에요. 그죠? 질문할까요? 고려의 관등은 고구려의 관등은 14, 백제는 16, 신라는 17 관등. 자, 1부터 17이 있습니다. 자, 1이 뭔가요?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이죠. 진골의 1부터 5까지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요. 그렇다면 6, 5, 4에서 주로 많이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자, 육두부의 가장 높은 벼슬자리가 뭔가요? 뭐예요? 육두부의 가장 높은 벼슬자리. 6관등의 아찬이죠. 그 아찬에 아예 동그라미 하세요. 색깔펜으로. 색깔펜이 있으면 색깔펜으로 좀 동그라미 있으면 쓰겠어요. 그 다음에 7관등의 1길찬이 있죠. 1길찬은 어떤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7관등이지만 무사계급 써놔. 옆에로 적어. 오른 여백에다가 무사계급이다. 1길찬은 무사계급이다. 문관이 아니라 무사계급이다. 그래서 1길찬 대공인난이 발생했잖아요. 1길찬 대공인난. 군사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난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관등 보겠습니다. 10관등 앞에는 뭐가 되는 거죠? 오두품이 되는 거죠. 오두품의 가장 높은 벼슬자리는 뭐가 되는 거죠? 대나마. 대나마에 대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 동그라미 칩니다. 대 크게 동그라미 칩니다. 색깔펜으로. 그 다음에 사두품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12번째 12가 뭐죠? 장보고 대사가 거느렸던 대사. 이게 사두품이에요. 대사. 대사에 대 동그라미 칩니다. 자, 볼까요? 6, 5, 4가 되겠죠. 육두품의 가장 높은 벼슬자리 뭐라는 뜻이지? 아찬. 오두품은요? 대아찬. 사두품은요? 대사. 앞글자 따서 아대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요? 시험에 매년 나와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의 가장 높은 벼슬자리는 아대대, 아찬, 대나마, 대사.
암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 복식 색깔. 자비청항.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네, 공복이죠. 이 공복을 만드신 분은, 제도를 만드신 분은 누구요? 고이양이요? 백제왕인데 고이양은? 누구예요? 법 좋아하시는 분? 법흥왕. 율령 반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복식제도가 등장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진골이 할 수 있는 건 1부터 모두 다 17간등 모두 다 가능하다. 진골은 5두품 이상부터 처음부터 발령이 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원칙은 1부터 17관등까지 다 모두 갈 수 있다. 모든 관직에 임용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1에서부터 17관등 모두 다 임용될 수 있다. 진골은. 그런데 진골은 실제로 보면 어떻게 5두품 이상부터 주로 많이 등장하죠. 자, 중앙간직 질상단에 보면 중앙간직, 지방간직이 있죠. 보시면 중시라고 하는 게 있죠. 중시. 후기가 되면 이걸 시중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요. 요즘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진골만이 할 수 있다. 제가 오운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예, 중시 비서실장은 오로지 진골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쭉 가보실까요? 지방장관의 도독이란 거 있죠? 도독. 지방장관인 도독도 마찬가지로 진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신. 사신은 뭐 하는 사람이었지? 다른 나라로 파견된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나? 누구를 얘기하죠? 사신은? 오경이 있잖아. 오경에 파견된 인사. 그 책임자를 사신이라고 본다고? 사신. 자, 몇 개 들어갔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추가해볼까요? 령. 추가해볼게요. 이거 장관 얘기하는 거예요. 각부 장관이 령이라고 불러요. 령. 추가해볼까요? 장군. 보통 우리 김유신 장군 기억나시죠? 네. 요 직책들은 전부 다 진골만이 갈 수 있어요. 진골만이 갈 수 있어요. 기억 잘 하셔야 돼. 요거 이제 난이도 좀 올라가는 거예요. 난이도 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게요. 중의제에 대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중의제.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내가 사회적인 백, 아버지 백이 없어도 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실력만 된다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메리트는 공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승진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가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승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밑에서 살겠죠. 영원히. 후배들 막 들었는데 계속 밑에 있겠죠. 그래서 합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중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승진이라는 걸 또 함께 또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행인 것은 9급으로 들어가면 3년 지나니까 나를 8급으로 만들어줬어. 자동으로 돼, 그거. 8급은 노력 안 해도 3년 지나면 자동으로 돼. 이용원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 이용원이 8급으로 끝날 수 있어. 승진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승진도 봐야 돼. 승진시험도 봐야 돼.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도 잘 받아야겠지. 회장님, 과장님한테 개기면 돼, 안 돼? 각 부서 발령 날 거 아니야. 대부분 동사무소 발령 나겠지만 동장님한테 개기면 돼, 안 돼? 8시 반까지 오셔야 돼. 10시 반에 출근해. 돼, 안 돼? 안 되겠지. 영월 회식 있어. 죄송한데 영월 회식 못 해요. 1년 내내 회식 참고 안 해요. 그러면 평점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가끔은 한 번씩 참석해 줘야 돼. 싫더라도. 그죠? 이거저거 다 합쳐져서 어떻게 승진 고가 점수가 쌓여지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승진 시험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이 승진 준비하셔서 열심히 또 승진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육두품 한번 봐보세요. 구간등이 뭐예요? 급벌찬이지. 급벌찬에서 사찬, 일길찬, 아찬으로 승진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 육두품에서 진고는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지. 5에서 6으로 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4에서 4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또 이렇게 뛰어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 내에서는. 이걸 뭐라 불러? 중의제라 불러요. 두품 내에 승진은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즉 골품제의 모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드는 걸 우리 뭐라 본다? 중의제라고 그런다. 적어놓으세요. 뒤에 나올 겁니다. 네.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3국의 중앙정치조직 보겠습니다. 3국의 중앙정치조직. 고구려 보겠습니다. 자, 살펴볼 거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상 보겠습니다. 수상. 대대로 제가에서 3년마다 선거를 선출했다. 그 다음에 군사권을 갖고 있는 비상시엔 대망리지가 국정을 총괄. 대망리지 밑줄 볼까요? 대표적인 대망리지 생각나시는 분은 연개소문. 그 다음에 기족회의는 제가 작년부터 이거 계속 나올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도 안 나왔어요. 아마 올 경찰 하반기 8월 달에는 경찰이라든가 내년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기족회의에 5간등인 조의 2대0 이상이 제가에 참석한다. 조의 2대0 적었습니다. 네, 5간등인 조의 2대0 이상이 참석한다. 자, 밑에 박스를 봐봐요. 제일 하단부에. 자, 총 14간등 중에 5간등 봐보세요. 조의 2대0. 네, 여기 색깔펜 하나 칠해봐. 요 이상, 그러니까 대대로, 태대형, 울절, 태내사자, 요 조의 2대0 이상만이 중요한 국가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특징 14관등제 형과 사자의 명칭을 중심으로 관등이 분화되었다. 니은번 형과 사자. 형은 연장자 또는 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자는 족장의 신분권으로 지방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인다는 사람의 뜻이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형과 사자. 형과 사자. 사자는 족장의 신분권으로 지방에서 조세를 거둬들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구려 이렇게 왕이 있잖아, 그지? 왕이 있고 여기에 관등이 있다고. 관등 별도로 또 뭐가 있어요? 오부족들이 오부족 장들이 또 가지고 있죠, 그죠? 오부족 장들이 별도의 관직을 또 거느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자, 조의, 선인들이에요. 이걸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불러요. 사자, 조의, 선인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거의 대부분 오부족장 밑에 사자, 조의, 선인에 관련된 부분. 이 사자가 과금제기는 요겁니다. 사자는 오부족장의 밑에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조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람들은 뭘까요? 네, 오부족장의 무사계급들이라 보시면 돼요. 무인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제 문관으로서 조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까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네, 기초과정이 또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또 힘들어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자, 조의, 선인. 그 다음에 백제 가도록 합니다. 자, 수상, 상자평 또는 내신자평이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내신자평 또는 상자평을 가장 높은 수상이라고 얘기한다. 3년마다 마찬가지로 정사함에서 선출했다. 정사함에서. 그 다음에 기족이 마찬가지 정사함에서 결정한다. 다수결에 따라서. 유일하게 만장일치가 어디 있어요? 신라에 하백제도만 유일하게 이제 만장일치고 백제와 고구려는 다수결입니다. 중앙부서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육자평 제도. 육자평 제도입니다. 육자평 제도 실시한 왕은 아시죠? 백제 율령을 반포하신 고이왕. 그 다음에 사비천도 이후, 사비라고 하면 오늘날의 부여죠. 성왕이겠죠. 6세기 성왕 이후에 육자평 이에 별도로 22부가 새롭게 만들었다. 22부는 알아야 되겠죠. 왜?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냈잖아요. 부여에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22부를 만들어. 계획도시가 된 거죠. 계획적인 도시가 만들어져서 22부가 만들어졌다. 자, 육자평의 업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신자평은 왕명 출납.
내두자평에 내두의 밑줄 긋습니다. 같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재정에 밑줄 긋습니다. 재정 담당입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재정 담당 내두자평.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죠. 내법, 제사와 의례, 이사, 왕공수비, 조정, 형벌과치원, 병관, 군사국방. 오늘은 기억나요. 그죠? 근데 내일 가면 기억도 안 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 식사하고 이게 뭐예요? 콩두차입니다. 네, 두유를 먹었습니다. 두유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실까요? 백제에서 가장 돈 관리를 잘하신 분은 돈이 가장 되는 산업은 콩이었다. 콩이다. 콩두자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오래 갈 것 같아요. 내두자평 재정과 해결을 담당했다. 백제에서는 콩이 돈이 됐네요. 그 다음에 16관등 갑니다. 자비청입니다. 자비청. 글자 따서 색깔표를 동그라미 치시죠. 자비청. 자색, 비색, 청색. 어느 왕 때? 율령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유왕이지. 자, 자주색 볼까요?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들. 1에서부터 6관등까지. 자평은 장관입니다. 자, 자평 밑에 적습니다. 장관. 뒤에 솔자 들어간 사람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사람은 차관이에요. 올라치면. 장차관들. 예. 자평과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비색, 그 다음에 청색 정도 있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신라 갑니다. 신라, 수상, 상대 등 3년마다 선출했다. 하백이에서 정도.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서, 법흥왕 때 병부에 밑줄 긋습니다. 법흥의 법, 병부의 비읍 외우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품주.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진동량이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했다. 창부와 집사부로 분리했다. 재정과 국가기밀을 담당하는 사람을 분리시켜놨다. 진동량 때. 그 다음에 신라는 이원적 간등제다.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경의제와 촌주를 대상으로 한 외의제 두 개의 관직제를 가지고 있다. 이원적 관등제라고 한다. 이원적 관등제라고 한다. 단 17관등은 골품제의 제한을 받아요. 대신에 17 외의제 관등은 골품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차이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경주에는 17관등제는 골품제 제한을 받아요. 진골, 6두, 5두, 4두분 이런. 그러나 외의제, 지방에 있는 관직의 외의제는 골품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됐죠?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통일신라의 중앙 간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뭐 이런 부서가 나와서 이 업무가 무슨 업무인가 정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삼국의 지방제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수도 보겠습니다. 5부, 6부입니다. 이게 뭐죠? 5부적 연맹체, 6부적 연맹체가 뭐로 된 거죠? 행정으로 바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 부족에서 부의 개념으로. 부족 개념에서 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 단체가 곧 행정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5부 고구려 보겠습니다. 지방간을 욕살이라고 불렀다. 욕살에 밑줄 긋습니다. 백제가 합니다. 방령이라고 합니다. 방령. 신라는요. 군주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욕살, 방령, 군주. 지방간을 욕살, 방령, 군주라 한다. 군주 옆으로 쭉 하살표 하시고 현 도지사. 쭉 하살표 쭉 하시고 현재 도지사다. 현재 도지사급이다. 욕살, 방령, 군주. 그리고 하살표 옆으로 욕살, 방령, 군주. 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다르죠. 지방간을 갖다가. 근데 우리 알다시피 신라가 어떻게 얘들 다 아웃시켰잖아요. 그죠? 요만 하나 남는 거지. 그지? 지방간들 아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 통신라가 됐습니다. 군사 기능과 행정 기능을 다 줄 수 없죠. 통일이 됐기 때문에. 지방관들이 반란을 깨울 수 있잖아요. 그죠?
명칭이 바뀌기 시작해요. 무슨 기능만 가져가는 거죠? 군사 기능만 가져가고 행정 기능은 주지 않아요. 이제 이걸 총관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문무왕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무왕? 문무왕이 아닌데? 신문왕 때. 쏘리. 신문왕 때. 그 다음에 다시 총관이 도독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시 바뀌어요. 이렇게. 마찬가지 군사 잘못 적었네요. 쏘리. 군사 기능을 주지 않고 행정만 줍니다. 군사 기능 주지 않고 행정 기능만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 원성왕 정도 될 겁니다. 통일 전과 통일 이후의 권한을 갖다가 약간 약화시켰죠. 네, 통일 이후에 권한을 좀 약화시켰다. 행정과 군사에서 행정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욕살, 방령, 군주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메모 빨리 하시고 성, 처력은지, 그 다음에 군, 군장, 군, 태수 이렇게 있죠. 자, 보시죠. 고구려는 성 단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단위 개념. 어떤 성, 거기에 짱을 갖다가 처력은지 밑줄 긋어봐요. 처력은지. 그 다음에 백제는 무슨 군, 그걸 군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라, 마찬가지 군, 거기는 태수라고 부릅니다. 태수라고 부릅니다. 자, 볼까요? 처력은지, 그 다음에 군장, 그 다음에 태수. 여기는 오늘날의 군수급. 여기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도지사급. 급이 달라요. 이런 게 시험에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기초적인 부분을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처력은지, 군장, 태수. 처력은지, 군장, 태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게 촌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통신라도 마찬가지로 촌주로 계속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박스. 발해의 행정조직. 자, 5경 15부 62주. 이미 했죠? 5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밑에 단위에 현. 그 다음에 촌. 촌을 다스리는, 마지막 촌을 다스리는 것은 신라와 똑같죠? 촌주. 촌주가. 5경 15부 62주가 이렇게 완성된 시기는 아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발해 5경 15부 62주가 완성된 시기. 성왕이에요? 선왕이에요? 선왕. 선왕 때 5경 15부 62주가 완성된다고요. 선왕 때. 다시 발해 5경 이미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그 다음에 소재를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9급에 5단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만약 5경을 안 하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동네가 어디인지가 물어본 거야. 영천부, 현덕부, 영원부, 압록부, 남해부. 이걸 옳게 연결되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예요 이것?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오답률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하지 마시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2, 3일 남겨놓고 그때 보세요. 기억력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기간에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해도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 구주. 통일이 됐기 때문에 주가 9개로 늘어났죠. 그 짱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도독이라고 한다. 도독. 우리 한산주 도독 김대문 기억나세요? 한산주 도독 김대문이 한산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썼다. 한산기. 하랑에 대한 얘기를 적었다. 하랑세기. 한산주 도독. 그 다음에 오소경. 고구려 땅에 2개, 백제 땅에 2개, 신라 땅에 하나. 그죠? 오소경을 두었다. 오소경을 두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2가지 요구에 들었죠? 서울의 문화를 갖다가 지방에 전파하는 거 하나. 2번째, 사민정책. 이 장을 뭐라고 한다? 사신이라 한다. 여기 잠깐 하는 거 뵀죠? 사신이라 한다. 사신. 지방간을 도독. 5경에 파견된 각자의 대표들을 사신이라고 칭한다. 그 다음에요. 지방 부분 보겠습니다. 지방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촌 부분 보시죠. 복습하는 겁니다. 가장 말단 구조인 촌은 자연촌과 구별되는 것으로 몇 개의 자연촌이 합쳐져서 3개에서 통상 4개 정도입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통상 합쳐져서 이루어진 행정촌으로 그 지역과 유력자를 촌주로 임명하죠. 촌주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향부곡에 별표합니다. 향과 부곡에 별표합니다. 특수행정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쟁포로와 반역자, 그 가족, 범죄자로 수성이나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했다. 자, 보겠습니다. 특수행정구역 보겠습니다. 향과 부곡입니다. 향과 부곡.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노비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포로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반역자 가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신라의 향과 부곡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하는 일을 농업에 종사하게끔 하면 됩니다. 어느 한 특정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합니다. 고려에도 마찬가지겠죠. 전쟁포로 반역자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느 시대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고려에 보겠습니다. 향과 부곡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가 등장합니다. 소가. 마찬가지예요. 전쟁포로 반역자 가족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합니다. 소는요, 좀 달라요. 이게 수공업 종사자들이에요. 수공업 종사자들이에요. 이게 고려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에도 있을까가 이제 우리 시험 요소가 되겠죠. 네. 소는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소는 신라에 없어요. 요거에 있어요. 요거에 있어요. 조선 보겠습니다. 조선은 향, 부곡, 소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소멸됐다는 얘기는 양인화시켰다 뜻이에요. 양인화시켰다. 양인화 했을 경우 장점이 또 등장해야 되겠죠. 장점들이. 양인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군대 갈 자와 노동에 차출된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자들이, 조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숫자가 증가됐다. 요역자 증가됐다. 군대 갈 사람들, 요역자, 조세.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건국됐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이민 정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풀어줌으로 해서 훨씬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결정적인 거 하나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노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통상 우리 뭐라 부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량역천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량역천인이다. 신량역천이란 이 사람들의 신분은 애시당초 노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분법적으로 설명하세요. 양인이다. 네. 이 사람의 신분은 양인이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다는 얘기죠? 천한 일을 했을 뿐이다. 이해 가셨죠? 노비가 아니란 말. 신량역천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신량역천인이다. 신분은 양인이었는데 하는 역할이 천한 일이었을 뿐이다. 괄시받고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역할이었을 뿐이다. 이때 이제 우리 결정적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고려시대에 얘네들이 신분해방 운동이 벌어진다고. 가장 활발한 시기가 우리 알다시피 무신, 정권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주, 명학소의 난이죠. 벌써 소가 들어가잖아요. 명학소의 난이에요. 하나 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기억나야 됩니다. 3이야 후시입니다. 공주, 명학소, 명학소. 얘들 왜 나뉘었을까? 얘들은 신분의 어떤 제약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농민보다 조세의 부담이 커요. 일반 농민보다 조세의 부담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얘네들은 평생 동안 이 지역에 한 곳에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한 곳에서 한 가지 물건만 늙어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공주 얘네들은 평생 동안 뭐 만든 줄 아세요? 숯을 만들었어요. 숯. 우리가 숯불고기 해 먹을 때 그 숯 있잖아요. 그 숯을 평생 만들었다. 평생 동안. 잘못 적었군요. 망이망소이나 생각해보니까. 쏘리. 선생님이 쏘리. 네, 망이망소에 착각했습니다. 망이망소이, 공주 명학소이나.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은 숯을 만들어냈다. 평생 동안 숯을 만들어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자, 다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사장 파견, 아까 이미 했죠. 네. 주군에는 감찰 임무를 맡을 외사장을 두었다. 상수리 제도, 인질제도입니다. 통일신라의 상수리, 고려의 기인제도, 조선의 경제제도, 전부 다 이건 인질제도입니다. 지방의 호족 자제를 갖다가 중앙에 올려놓고 호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오소경 가겠습니다. 오소경 특수지방제도. 이거 이미 수업에 했죠. 자, 금강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 오소경에 있다. 오소경에 아까 짱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신. 사신은 어떤 계급이 할 수 있다고요? 진골이 육두품이. 진골만이 할 수 있다니까? 진골만이. 진골만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5개 다 적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설치 의도가입니다.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한다. 이거 1번을 잡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동시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오소경을 설치했다. 지방 세력 견제 2번을 잡으시죠. 일종의 이거 뭐죠? 우리 한자로 하면 사민정책. 사민정책. 자기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힘을 모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그 다음 신문왕 때 경주의 편제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달구벌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115쪽 3국의 군사 조직은 조금 쉬어갈까요? 네, 쉬어가겠습니다.